안녕하세요. 6월에 오픈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픈 서베이 황희영입니다. 오늘 세션은 크게 3개 파트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 UX 관리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가 최근에 목격한 UX 리서치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5분 정도 쉬고 이후에는 UX 리서치를 잘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세션을 준비를 하다가 제가 재미있는 걸 좀 보게 됐어요. 구글 트렌드에서 UX라는 키워드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구글 트렌드에서 2004년 이후 결과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긴 시간 볼 수 있는 2004년 이후에 UX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서치 쿼리를 사람들이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거를 보니까 당연히 예상을 해보면 좀 늘었겠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밑에 이 파트입니다. Search Popularity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1등이에요, 한국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국가에서 모든 사용자가 넣었던 Search 쿼리 전체 중에서 UX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쿼리의 비중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던 한국에서의 비중을 100이라고 할 때 다른 국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1등이 한국이고 2등 싱가포르, 3등이 아르메니아 이렇게 좀 나오죠. 사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한국에서 구글에다가 뭔가를 물어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설치 볼륨 중에서 UX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그 설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어떤 분들이 UX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어떤 자료를 찾아보셨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면서 자료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UX 관리 목적과 범위라는 제목으로 좀 일반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사용자로서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주문이 취소가 됐는데 결제가 되었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나는 물건을 받지는 못할 텐데 돈은 나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던가 혹은 구독을 하면서 결제 카드를 이제 등록을 해놓고 쓰고 있었는데 결제 카드를 바꾸려고 했는데 결제 카드를 바꾸는 옵션 안 보이고 멤버십 취소밖에 안 보이는, 이걸 취소하고 다시 가입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도 경험을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배달앱에서 포장 픽업 주문을 했는데 주문하신 배달의 상태는 상세 주문 내역에서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나의 그런 포장 픽업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클래스에 등록을 해주신 분들의 직군을 보니까 기획, 디자인,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UX 리서치 이런 부서가 많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아마도 사실은 사용자의 관점도 있지만 또 데이터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신 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이 페이지에서 왜 다음으로 안 넘어가지? 어떤 기능을 굉장히 고심해서 만들었는데 왜 안 쓸까? 대체 몰라서 안 쓰는지? 알지만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지 이런 게 궁금하다던가 혹은 이 페이지에서 머무르는 그 시간을 보니까 2초 머무르는 사람과 20초 머무르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다르지? 그냥 20초 머무르는 사람을 2초 머무르게끔 가장 빨리 넘어갈 수 있게끔 하면 과연 좋을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픈 서베이의 경우에도 사실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도 종종 이런 질문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들은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질문들을 하나씩 클리어해 가는 것입니다. 주문 취소가 되면 결제가 자동으로 취소되는구나 라고 사용자가 알게 하거나 계정 관리가 아니고 결제 관리를 위해서 카드 변경을 해야 되는구나, 혹은 모바일에서는 안 되고 PC에서만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한다든지, 가게에 방문해 주세요 라고 하는 여기서 내가 그 포장 픽업 주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알아채게 하게끔 하는 거나, 혹은 뭔가 필수 입력 필드에 오류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그냥 인지하지 못하니까 다음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건지, 버튼 이름이 직관적이 안 나서 사람들이 이 기능을 눈치채지 못한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버튼 이름 변경하면 되겠죠. 혹은 페이지에 오래 머무른 사람의 그 이유가 콘텐츠를 더 잘 살펴보고 싶어서 라고 한다면 몰입감 있는 경험을 준다라는 게 결정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해가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답을 찾으면 아마 아까 그 이모지의 표정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UX라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는 꽤 최근에 저희가 조금 더 익숙하게 느끼게 된 개념이기는 해요. 유저 익스피리언스. 저희가 지난달에는 프로덕트 익스피리언스라는 주제로 오프 클래스를 진행을 했고, 그날 워낙 이 익스피리언스가 들어간 단어들이 되게 많고 그 영역들이 중첩이 되기도 하고 구분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프로덕트 익스피리언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브랜드 익스피리언스가 서로 어떻게 각각 다른 영역들을 지금 점유하면서 개념이 발전돼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특히 디지털로 제품이 사용과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디지털 인터랙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앱이나 웹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 사용자와의 인터랙션 전반을 관리하고 보는 그런 범위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화면에다가 이제 넣은 거는 이커머스의 예시인데요. 로그인을 해서 필요한 제품을 검색하고 즐겨찾기에 등록을 하거나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하고 배송받고 교환이나 반품을 하고 리뷰를 남기는 이 앱 내 전체 여정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여정은 디지털 상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거의 대부분 요즘은 모바일에서 이루어지죠. 이 사용자의 경험을 어떻게 조금 더 쉽고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가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UX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프로덕트 익스피리언스하고 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저도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사실은 엄청 다르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향이 조금 더 보이냐면요. 실물 제품들, 제가 이제 화면에는 가전 예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가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물 제품들이 많죠. 이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프로덕트 익스피리언스라고 조금 더 넓은 법주의 범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실물 제품과 사용자가 이런 앱이라던가 디지털 환경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하는 기회들을 점점 더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익스피리언스 안에서도 이런 앱, 웹, 디지털을 통해서 인터랙션 하는 거를 UX라고 해서 프로덕트 익스피리언스의 일부를 조금 더 전문화된 영역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좀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UX 관리의 목표는 무엇이 될까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라고 제가 앞에서도 질문을 드렸고, 오늘 세션의 제목이 서비스 정체성에 맞는 UX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물음표를 쳐놨기 때문에 뭔가 그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미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경험 관리라고 하는 거에서 다루고 있는 5개의 주요 필라가 고객 경험, 그리고 제품 경험, 그리고 사용자 경험, 브랜드 경험, 그리고 회사 안에서 이제 그 구성원들한테 저희가 파악을 하는 좋은 구성원 경험, 이 5가지가 주요 필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 이런 경험을 제공을 했을 때 이 당사자에게는 어떤 임팩트를 주고 그로써 우리 비즈니스에는 어떤 임팩트를 줘야 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고객 경험을 줬을 때 고객은 만족하실 거예요. 고객의 만족도가 결국 고객한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임팩트라고 한다면, 고객 만족도가 비즈니스에 줄 수 있는 임팩트는요, 고객이 이틀하지 않고 더 우리 서비스를, 우리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오래 쓰시게 되고 고객의 라이프타임 밸류가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비즈니스 임팩트죠. 같은 방식으로 프로덕트 익스피리언스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좋은 제품 경험을 하면 고객은 그 제품을 재구매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재구매가 많아지는 제품이 바로 제품 판매가 오랜 시간 동안 시간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게 되고 제품 개발을 하는 비용도 효율화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 경험을 드리면 브랜드 팬덤이 생깁니다. 다음 달에는 저희가 이 B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브랜드 팬덤이 생기면 브랜드 성과가 개선이 되고요. 똑같은 돈을 써도 마케팅의 효과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효율화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구성원 경험을 드리게 되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라는 거를 이 대상인 구성원들이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즈니스는 인재를 더 유지를 하고 HR 비용이 효율화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비워놨어요. UX, 좋은 사용자 경험을 주는 것이 과연 그 당사자인 유저에게는 어떤 임팩트를 주고 비즈니스에는 어떤 임팩트를 주어야 하나라는 거를 저도 고민을 하면서 해외의 문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The Element of User Experience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시 제임스 게럿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고, 사실은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UX의 굉장히 기본 개념들을 충실하게 다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이 참고가 되고 있는 문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02년에 쓰신 내용들인데 다 지금도 굉장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UX 피라미드라는 개념을 저도 한번 소개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UX의 어떤 발전의 단계, 수준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펑셔널한 그런 효익을 줍니다. 그냥 나한테 유용한 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런 UX의 단계가 있다고 하면 그 위에는 사용자가 믿고 쓸 수 있는, 사실 펑셔널하지만 믿고 쓸 수는 없었던 서비스의 사례들을
조금 더 저만큼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쉽게 떠오르실 수 있었는데 수많은 P2P 사이트들이 있었죠. 한때 굉장히 유용하게 썼지만 사실 뭔가 계속해서 쓰기에는 믿고 쓰기는 좀 걱정이 되는 것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 위의 단계가 굉장히 유저블하다, 사용성이 좋다라고 흔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단계에 이르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의 단계를 가면 정말 편리한,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기대하지 못했던 편의성까지도 제공을 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감성적으로도 즐거운 경험을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미닝풀한 경험을 주는 단계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때 미닝풀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요 아래 세 개랑 위에 세 개의 단계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저자는 컨비니언스 캐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캐즘이 큰 간극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단계들은 유저가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품과 피처 위주의 조금 초점을 가지면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 컨비니언스 캐즘을 넘어서 그 윗단계의 경험들은 정말 경험에 포커스하고 그 사람으로서의 사용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컨텍스트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야만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다 적어봤어요. 이 각각의 단계의 UX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UX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미닝풀한 경험을 주는 것이다. 이때 미닝풀한 경험이라는 것은 사용자 개인으로서 개인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경험, 혹은 요즘은 굉장히 ESG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회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경험, 혹은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것이 UX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미닝풀한 경험에 대한 얘기를 왜 했냐면요. 사실 저도 최근에 굉장히 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가 사용성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많이 합니다. 뒤에서 사용성 테스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사용성 테스트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지향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쉬운 사용성, 이런 걸 목적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경험했던 기회가 있어서 제가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건 아프리카 TV랑 구글의 인플루언서 이제 그 방송을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인플루언서 도네이션을 하기 위한 기능들이 사실 각각 다르게 좀 구현이 되어 있어요. 아프리카 TV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별풍선 같은 거 이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유튜브 안에서는 슈퍼챗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사실 아프리카의 별풍선 시스템이 훨씬 더 쓰기 쉽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내가 도네이션 했어 이런 게 좀 보이는데 구글의 슈퍼챗 이런 기능들은 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사용성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디서 앞으로 더 안심하고 이 인플루언서에게 내가 후원을 하고 돈을 쓰고 안심하고 신뢰하면서 쓸 것 같냐를 물어보니까 사용자들이 이 구글 쪽을 더 신뢰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더 불편한데? 왜 그렇지? 라고 저희 이제 그 같이 했던 팀하고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결국은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네. 사용자가 원하는 거는 내가 믿고 어떻게 보면 이 인플루언서가 해주는 활동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보상의 표시를 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고 싶은 건데 그게 단순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거를 다 충족시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더 어떻게 보면 의미를 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시사점을 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미닝풀이라고 하는 UX가 전달을 해야 되는 궁극적인 경험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에 맞는 어떤 사용성의 성격과 수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들어오신 분들의 직군을 보니까 기획, 그다음에 디자인, 마케팅, 리서치 이렇게 많이 이제 선택을 해주셨어요. 아마 이제 기업 안에서 지금 UX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부서가 혹은 직군이 대표적으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UX라고 하는 개념의 역사가 한국에서 아직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UX를 하시는 이제 고객사의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고민하시는 포인트 중에 이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UX라고 하는 기능이 이 직군이 회사 안에서 잘 자리를 잡고 가치가 있는 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UX 관리라는 것을 했을 때 어떤 임팩트가 있나?
그리고 UX 관리는 결국 회사의 입장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투자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저도 굉장히 좀 그 벤치마크를 해보기 위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중에서 The Trillion Dollar UX Problem이라고 하는 리포트가 있고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트릴리언 달러면 1조 달러죠. 사실은 1조 달러면 곱하기 1000을 해야 되니까 한국 단위로는 흔히 저희가 그 일상에서 쓰지 않는 단위가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마존 등의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UX 디자인에 1달러를 투자를 하면 그의 100배인 100달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더 열어봤습니다. UX 관리는 비즈니스의 실제 성과의 개선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사례의 유형을 구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탑라인, 즉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하는 거, 바텀라인, 수익 전환, 수익의 개선에 기여를 하는 거, 그리고 인텐저블은 바로 숫자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무형적인 기여를 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탑라인 기여는 대부분 특히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 전환율을 높는다던가 혹은 체크아웃을 개선을 했을 때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거, 그리고 방문자의 숫자를 늘리거나 재구매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늘리는 형태로 탑라인 개선에 기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바텀라인은 제품 개발 기간을 30에서 33%에서 50%까지 단축을 시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뒤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UX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그 UX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어가는 프로덕트 관리팀, 그다음에 엔지니어, 그리고 디자인 이런 팀들이 협의를 굉장히 빠르게 많이 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합치고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품 개발 기간이 단축이 되고요. 사실 제품 개발 기간이 50% 단축이 된다는 얘기는 그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시간이 2배 빨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2배 빨라지면 비용은 한 50%쯤은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잘 만든 제품의 경우에는 사실 UX가 좋으면 그 이후에 고객센터를 통해서 뭔가 문의를 하거나 요청을 해야 되는 일들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잘 만든 제품은 나중에 개발자가 유지보수를 하고 만들어가기, 그 개선을 해나가기도 훨씬 쉬워요.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도 50%까지 절감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비용 또한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경험을 한 유저가 밖에서 그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서 좋은 구전, word of mouth라고 하죠. 그런 얘기를 해주면 신규 고객은 더 쉽게 유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숫자로 계산되지는 않지만 무형의 이제 효과들인데요. 브랜드 호감도와 충성도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기업의 혁신적인 이미지나 브랜드 위상을 제고하는 데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요약을 하면 UX 관리의 목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용자 경험을 줌으로써 그 사용자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을 하고요. 비즈니스는 제품의 성과를 개선하고 타임 투 마켓을 줄이고 특히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것들을 목표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UX 관리자인 여러분이 고민하고 제안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의 범위,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저희가 UX 리서치를 할 때 어디까지 고민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백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는 당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X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사용자가 가장 그 제품의 표면에서, 이제 스크린에서라고 할 수 있겠죠. 표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시각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바로 하위에 화면의 이런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정보를 어떻게 내비게이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지 내비게이션 디자인, 그 다음에 정보를 어떻게 그룹핑하고 배치하는지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 하나 아래로 들어가면 정보의 위계, 순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접하게 하는지 혹은 유저의 플로우, 태스크의 실행의 단계와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라는 것이 있을 거고 그 밑으로 가면 기능과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 그 더 하위에는 사용자 니즈와 비즈니스 목표까지를 다 다루는 것이 UX 관리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UX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보편적이 되기 전에는 UI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 유저 인터페이스는 사실은 이 표면에 보이는 이 일부를 사실 의미를 하죠. 근데 지금 UX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이 범위를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UX에 있어서 데이터의 도움을 받는 UX 리서치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다 고민을 하고 UX 리서치를 실행을 하셔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UX 문제를 해결할 때 저도 사실 매일매일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가장 좋은 UX를 제공하기만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자한테 어떻게 보면 좋은 것만 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의 성과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가 기술적인 제약이라는 거 안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기술적인 제약은 시대가 만들어 놓은 기술의 제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 안에는 이제 조금씩 솔루션이 나오긴 시작했지만 아직은 우리 조직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어떤 기술적인 제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X 문제를 해결할 때는 당연히 유저 사이드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사업적인 목표, 기술적 제약을 같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품의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디자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UX 리서치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세 개를 풀어가는 이제 그 과정인데 그 중에서 사용자 측면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고 구체화하고 풀어가기 위해서 뭔가 인풋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사용자를 일상에서 만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단을 UX 리서치가 제공을 하고요. 그 결과로 나온 데이터, 그 결과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조직 내에서 아까 제가 UX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사실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모두가 절감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 부서와 사람이 다양해지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가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일을 해가는 그 조직 내에서 하나의 준거점, 정말 사용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사용자가 어떤 걸 불편해하고 있고 어떤 걸 원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근거 데이터를 제공을 함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결정의 속도를 조금 더 높이고 제품 개발 그 과정을 더 효율화하는 그런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UX 리서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실시간 질문이 하나도 없네요. 이후에 질문을 하실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요. 보시면서 궁금한 거는 창에다가 남겨드리면 저희 팀에서 그중에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세션 중에 답변을 드릴 거고요. 조금 더 모아서 마지막에 오늘 세션 뒷부분에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거는 제가 모아서 답변을 드릴 거고 저희도 조금 더 소화해서 답변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모아서 다음 주 실전 노트 시간에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지 마시고 Q&A 창에 남겨주셔야 저희가 조금 더 잘 응대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UX 리서치,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나? 이걸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UX라는 개념 자체도 엄청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UX 리서치라고 하는 기능도 저희가 느끼기에는 최근 한 3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보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회사별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서 다른 곳들은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픈 서베이가 그동안 관찰한 그런 트렌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도 이제 UX를 하시는 조직, 회사, 직군에 계신 분들하고 계속해서 UX 리서치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오픈 서베이는 기본적으로 사실 가장 많은 볼륨을 차지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량조사예요. 그리고 그 정량조사는 UX 목적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조사도 하고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컨셉 테스트 같은 것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UX 리서치라고 할 수 있는 범주를 좀 좁혀서 봤을 때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뭐냐 하면 저희가 미션형 조사 혹은 정성 조사라고 부르는 유형의 프로젝트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미션형 조사는 뭐냐면요. 저희가 사전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이제 앱을 깔고 뭘 해보세요. 어떤 앱에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해 보세요. 라고 하는 미션을 드리고 그 미션을 수행해 보신 다음에 그 경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형태의 조사를 의미를 해요. 정성 조사는 조금 더 실시간으로 그 참여자와 데이터를 필요로 한 사람이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의 형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비대면 인터뷰의 형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더 정량적으로 그냥 이렇게 체크박스 객관식 응답은 아니지만 더 경험을 자세하게 공유를 하는 방식을 비대면의 형식으로 구현을 한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Unmoderated UT라고 표현을 했고 뒤에서 방법론을 소개를 드릴 텐데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조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조사들은 사실 프로젝트의 숫자로 봤을 때는 당연히
미션형 앱 평가 같은 경우는 숫자는 작아도 참여한 사람이 되게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숫자로 보여드리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작년 1년 동안 그리고 그 전해인 2021년 1년 동안 각각의 유형별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더레이티드 UT, 1대1 모더레이티드 UT라고 했는데 모더레이터와 참여자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어떤 앱의 사용성 실제로 써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형태의 인터뷰를 의미하는데 그건 한 2배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unmoderated UT, 이 moderated UT를 비대면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은 숫자의 사람하고 실시간이 아닌 형태로 진행하는 형태의 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경우도 2배가 좀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미션형 앱 평가의 경우에도 40% 가까이 참여자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저희에게는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기업 내부에 UX 리서치 팀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UX 리서치 팀이 기업 내부에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좀 드물었었어요. 아주 큰 기업이 아니면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기업 내 제품 개발팀이나 디자인팀이나 사업팀하고 직접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내부에 UX 리서치 팀이 생겼고 이 분을 통해서 이제 그 기업 내부에서 데이터를 쓰실 팀과 그다음에 외부의 리서치 툴, 패널, 리크루팅, 모더레이터, 데이터 처리 등을 제공하는 외부 파트너가 일을 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내부의 UX 리서치 팀이 생긴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보기엔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요도가 올라갔어요. UX 리서치의 중요도.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어떤 이제 서비스의 형태가 생겼던 초기에는 기본 기능 자체도 좀 많이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자 경험보다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집중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단계가 좀 지나서 기본 기능 측면에선 서비스 간의 차이가 좀 적어졌을 때 여기서 더 이제 경쟁사보다도 앞으로 빨리 나아가려면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그 사용자 경험을 내부에서 봐야 되는 필요성이 더 생겼기 때문에 하나의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이 요즘 에자일 개발 프로세스 이런 거 많이 적용하시잖아요. 더 빠르고 그다음에 리니어한 게 아니라 해보고 고치고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한 방식으로 변화를 하면서 그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수집도 리서치도 더 자주 빠르게 하고 그 이터레이션의 과정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기업의 내부에 두는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사용자 리서치와 패널 리서치를 병행하는 트렌드입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가 이제 직접 사용자 풀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용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리치할 수 있는 채널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앱 안에서 직접 될 수도 있지만 카카오 알림톡 같은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형태로도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사용자 안에서 조금 더 나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패널 형태로 구축을 해놓고 사용자 리서치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어떤 걸 기대하고 하시냐면요. 유저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빠른 데이터 수집, 내 사용자한테 궁금한 걸 정말 빠르게 물어보고 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데이터 수집,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어떤 변화를 모니터링 해갈 때, 왜냐하면 우리 또 계속해서 앱을, 웹을 서비스의 형태를 혹은 사용성을 개선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 개선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혹은 경쟁사가 시장에서 새로 생기거나 경쟁사가 어떤 변화를 줬을 때 우리 앱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 패널을 구축하고 사용자 리서치를 많이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외부 패널을 이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오픈 서베이는 오베이라고 하는 패널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패널을 사용자 패널을 이용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같은 고객사에서 이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거를 기대를 하면서 이용을 하시냐면요. 이 패널 안에는 우리 사용자가 아닌 비사용자 혹은 경쟁사의 헤비 유저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레벨에서의 인사이트, 우리 사용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시장 전체, 특히 시장 전체가 변화가 빠르다고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자 할 때 외부 패널을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나 혹은 그 경쟁을 하는 어떤 축이 변화가 생길 때 경쟁사가 어떤 새로운
혜택을 제공을 하면서 뭔가 경쟁의 축이 확 변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경쟁사하고 좀 비교하고 분석할 때 외부 패널을 사용하시고요. 또 하나는 사실 내 내부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해 놨다 하더라도 굉장히 뭐 한두 시간짜리 인터뷰를 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 정도의 인터랙션을 기대하고 모인 사용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더 깊이 있는 관찰과 뭐 예를 들어 한 일주일, 이주일 단위 기간 동안에 뭔가를 써보면서 피드백을 받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인덱스 스터디가 필요할 때는 외부 패널을 병행해서 이용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교집합에 해당하는 요 풀을 이용하시는 경우들도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하시냐면요. 내부 우리 사용자가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과연 경쟁사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외부 패널 중에서 우리 사용자를 찾아가지고 그 사용자들의 외부의 이제 경쟁사 이용 행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훨씬 더 자유롭게 물어보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내부 데이터랑 조인하는. 이럴 때는 이제 개인정보를 받겠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유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프로필 정보를 더 추가로 얻거나 혹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추천 모델을 만들고 그걸 더 고도화해 나가는데 그 추천이 정말 잘 먹히고 있는지 사용자한테 만족스러운지 등을 확인을 하거나 혹은 머신러닝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을 찾아내서 추가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내부 데이터랑 연결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갈수록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UX 리서치로 와가지고 저희가 2022년에 관찰한 대표적인 UX 리서치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1:1 모더레이티드 UT. 그래서 모더레이터와 참여자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제 앱을 실제로 써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다양한 산업군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이 UX 리서치 유형입니다. 이때는 이 태스크 기반으로 실제 사용자의 행동을 관찰을 하고 모더레이터가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리고 사용자한테 평가를 시키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같이 개선안을 도출해 보는 것까지를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모더레이티드 UT를 하면 요즘은 거의 실시간 세션에 디자이너, 개발팀까지 다 참여를 해가지고 관찰을 하시고 두 세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개선안이 나오면 그 개선안을 적용을 해서 그 다음 세션에는 개선된 안을 또 다시 테스트를 하실 정도로 아주 빠르게 결과를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처럼 보고서를 받거나 이런 결과물 가공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거는 조금 덜 하시고 간단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오픈 서베이는 2022년에 보니까 한 40개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총 364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당 평균 이제 그 1:1 인터뷰 형식의 모더레이티드 UT에는 한 10명 정도 표본 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언모더레이티드 UT인데요. 방식은 어떻게 보면 목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고 그다음에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일부 관찰도 좀 하고 싶은 건데 사실 모더레이티드 UT는 한 번에 10명 이상을 진행을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용자 세그먼트가 되게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해하고 싶은 이슈의 깊이가 막 1:1로 한 사람당 1시간 반씩 해야 되는 정도의 깊이는 아니다라고 할 때는 언모더레이티드 UT라는 방식, 비대면 방식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슈를 감지하고 솔루션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태스크를 드리고 그 태스크의 완료율을 측정을 하고요. 동시에 이제 사용자가 실제 태스크를 수행하는 화면 녹화, 비디오를 같이 캡처를 해서 나중에 이제 화면을 보면서 태스크 완료율이 낮았던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막혔는지 이런 것들을 화면 녹화된 거를 보면서 파악을 한다던가 혹은 똑같은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이 굉장히 긴 그룹과 되게 짧은 그룹이 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화면 녹화를 통해서 좀 확인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커머스나 금융이나 혹은 아주 일반적인 IT 제품처럼 사용자가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은 총 5개 프로젝트를 했는데 746명이 참여를 하셨으니까 세션당 한 150명 정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1 모더레이티드 UT보다는 한 번에 좀 더 많은 사용자의 그런 시각을 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션형 앱 평가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언모더레이티드 UT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조금 평가하는 스코프가 좀 더 좁아지고 대신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공하는 기능이나 사용성이 꽤 많이 평준화가 된 산업군에서는
굉장히 앱별로 뭐가 다르다라고 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 다양한 사용자 세그먼트를 대상으로 특히 경쟁사랑 비교해서 앱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혹은 이번에 개선한 어떤 특정한 페이지, 특정한 기능에 대한 평가를 받는 방식 이런 식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이제 참여자가 미션 수행의 결과를 셀프 리포팅을 하게 되고요. 나 이거 수행을 성공했다 혹은 이거 도저히 나는 어려워서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결과랑 그다음에 그 경험에 대해서 평가를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받아서 결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2022년도 1년 동안에는 한 51개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약 22,000명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프로젝트당 평균적으로 한 430명 정도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면서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가 많다. 지금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지만 그 깊이가 조금 더 이제 얕아지는 그런 형태의 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UT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UT에도 좀 변화가 보입니다. 두 가지 변화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UT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1대1로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UT 세션에 2명 혹은 4명까지 미니그룹의 형태로 진행을 하거나 이게 조금 더 커져가지고 8명까지 포커스 그룹 테스팅, FGT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한 번에 진행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경우들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지를 좀 보면요. 초기에는 좋은 경험을 주는 사용성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대1로 심층 인터뷰를 하고 그게 이제 UT의 표준이 됐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성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좀 상향 평준화가 되고 그다음에 사용성의 주요 이슈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구체화가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용성을 다 깊이 있게 점검하기보다 좀 작은 이슈를 빠르게 대규모로 진단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이제 FGT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아주 대표적으로 게임 인더스트리에서 이 방식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방법론을 소개를 드렸어요. 모더레이티드 UT, 언모더레이티드 UT, 그다음에 미션형 앱 테스트 이걸 소개를 드렸는데 리서치 목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쓰거나 혹은 믹스 앤 매치해서 이제 요 방식과 요 방식을 두 개를 같이 쓰거나 하는 그런 방식들이 조금 더 이제 눈에 보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차이는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제 참여자의 숫자, 사용자의 숫자거든요. 모더레이티드 UT가 한 5에서 10명, 언모더레이티드 UT가 한 30에서 150명 사이라고 하면 미션형 앱 테스트는 100명 이상 훨씬 더 다수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더 정량적이고 더 다양한 사용자 세그먼트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거나 경쟁력 평가가 필요하다면 이제 후자의 방식을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고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쪽의 방식들을 더 많이 활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더레이티드 UT 세팅은 저보다도 사실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UX 리서치 자체를 이제 업무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고 혹은 내가 진행하지는 않지만 참여하고 관찰하는 입장에서 참여해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UT룸에 진행자와 참여자가 이제 배석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진행자가 앉게 되고요. 참여자는 여기서 실제로 이제 본인의 그 디바이스를 놓고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는지 본인이 사용을 해보시고 나서 이제 모더레이터는 그 사용하는 과정을 관찰을 하고 의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기억을 해놨다가 이후에 프로빙 퀘스천을 할 때 왜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는지 거기서 불편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관찰과 질문이 병행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 클래스캠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화면을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캡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화면에서 그래서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동시 송출을 해서 이제 뒤에서 관찰을 하시는 분들도 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더레이티드 UT를 하면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예시로 오픈 서베이가 운영하고 있는 오베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데이터 수집 앱의 예시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안에서 참여를 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 오베이머니라고 하는 걸 적립을 받게 되고 그 적립한 오베이머니를 오베이샵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오베이샵의 기능에 대한 UT를 좀 해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얼마나 적립금이 쌓여 있어서 쓸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맞는데 이거를 가장 크게 보여주는 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바로 쓰고 싶거든요. 근데 이 금액을 눌렀을 때 바로 출금이나 상품 구매로 연결되지는
보이진 않아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든지, 혹은 더 성실하게 오랫동안 참여를 하신 패널들의 경우에는 똑같이 예를 들어 1,000원을 드리는 데이터 수집 액티비티에 참여를 하셔도 적립률이라는 게 있어서 130% 적립을 해드리면 이분은 1,300원 받으시거든요. 이 적립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바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더 보여주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정성적으로 사용자가 생각하는 여기서 뭐는 좋고 어떤 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모더레이티드 유티는 이렇게 벌어집니다. 사용자에게 일단 어떤 앱에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해야 하는지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용자는 이 조사에 대한 인바이트를 받고서 들어갔을 때 사실 이 조사에 대한 인스트럭션과 함께 바로 이거를 그러면 시작을 하고서 실제 이제 그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 앱이나 서비스를 화면에서 열고 그거를 사용을 해보고 태스크 수행이 다 끝났을 때 태스크 완료를 누르고 다시 돌아와서 그 태스크에 대한 평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즉 평가 대상 앱과 내가 경험을 기록해야 되는 그 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응답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사용자가 평가 대상 앱을 사용하는 전 과정은 이런 식으로 화면 녹화가 됩니다. 이거는 모더레이터가 없이 참여자가 비대면 환경에서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이제 평가 문항에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화면 녹화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참여자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사용을 했는지, 패스했을 때, 페일했을 때는 과연 어디서 막혔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루에 한 저희가 30에서 150명씩 평가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수의 사용자로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라던가 혹은 태스크 성공률이라던가 이런 UX의 지표를 측정하고 타깃 세그먼트별로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모더레이티드 결과 예시인데요. 태스크 성공 화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성공률은 전체 예를 들어 150명 중에서 몇 %나 성공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성공한 사람들의 평균 수행 시간은 어떻게 되고 이 수행 시간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스크에 대해서 사용자가 평가한 것을 보면 탐색이 효율적이었냐, 사용성이 좋았냐, 정보가 제공이 잘 되었느냐, 가시성이 좋았냐라는 각각의 항목에서 어떤 부분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어떤 부분에선 조금 더 그렇지 않은 평가들이 많았는지, 여기서는 지금 정보 제공에서 약간 가장 만족도가 낮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모더레이티드 유티랑 언모더레이티드 유티를 같이 하는 경우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 이렇게 이제 여정 단계가 굉장히 세세하게 있고 각 단계별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문제의 어떤 심각성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같이 보고 싶은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모더레이티드 유티를 통해서 이런 주요 문제들은 찾아내고요. 언모더레이티드 유티를 통해서 각 단계별로 사용자가 평가한 평가의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 경험 만족도를 보면 초록색은 사실은 꽤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뜻이고, 노란색은 보통 정도라고 하면 빨간색은 뭔가 사용 경험이 낮은, 즉 사용자가 뭔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수치들을 정량적으로 같이 확인을 하면 어떤 단계를 개선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활용하는 예시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션형 앱 평가는 훨씬 더 이제 정량적인 방식에 더 가까워지는 건데요. 다수의 그 사전에 이제 그 참여를 하겠다고 의향을 표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앱에서 어떤 카테고리 제품을 구매한 내역을 구매를 하도록 이제 태스크를 줬다고 하면 사실 실제로 구매에 성공했는지 인증을 하려면 구매 내역을 캡처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사진으로 태스크의 성공 여부를 확인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구매 과정에서의 만족도가 어땠는지, 전반적으로는 어떻고, 그다음에 그 구매 과정에서 결제는 어땠고, 제품에 대한 정보는 잘 제공이 되었는지, 이런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서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UX 지표화를 해서 가져가는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응답자, 사용자의 범위가 되게 넓고 서로 다른 사용 패턴을 보이는 그런 그룹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션형 앱 평가를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희하고도 이렇게 그 주기적으로 트래킹을 하고 있는 고객사가 있어서 아주 제가 일러스트레이티브하게만 가져왔습니다. UX 종합 점수를 예를 들어 종합 만족도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면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볼 수 있고 사실은 요 시기 중간중간에 어떤 개선이나 이제 작업을 했는지를 이제 아시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근거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동지표와 태도지표를 볼 수 있는데요. 행동지표는 이제 태스크의 성공률, 사용자가 직접 리포팅한 태스크의 성공률을 트래킹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 태도지표는 사용성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다고 느끼는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지, 그다음에 사용자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충성도를 얼마나 느끼는지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트래킹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리서치 목적에 따라서 그냥 적합한 방법론을 선택하거나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변화의 핵심인 것 같아요. 모더레이티드 UT는 조사 목적은 태스크 기반의 사용성 테스트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애자일 개발 환경에서 적은 인원 평가를 해서 빠르게 뭔가 중요한 이슈들을 찾아내는 그런 이제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모더레이티드 UT는 조금 더 인덱스화가 필요할 때, 즉 10명 정도를 가지고 이 그 이슈의 심각도를 인덱스화, 정량화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사용자 경험을 지표화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태스크 기반 사용성 평가라는 개념을 유지를 하면서도 조금 더 다수의 이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미션형 앱 평가의 경우에는 사용 경험에 대해서 가장 좀 합쳐진 형태에서의 어떤 그 사용 경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보는 방식으로 더 많은 그 사용자 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파트 시작을 좀 해볼게요. UX 리서치 잘하는 팁이라고 했는데 제가 뭐 남은 한 20분, 25분 동안에 UX 리서치를 하는 법 전체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도 경험을 해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 몇 개를 좀 골라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X 리서치 팁을 얘기를 하려면 성공적인 UX 리서치는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에서 활용되는 리서치. 근데 이거는 사실 UX 리서치뿐만 아니라 모든 리서치의 숙제예요. 활용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아무리 좋은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UX 리서치는 더더욱 이 활용되는 것, 그 다음에 이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고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활용되는 리서치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 조직에서 활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UX 리서치를 위한 단계 제가 4개로 적어왔는데요. 하나는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UT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모두들 UX 리서치하면 지금 UT 해야 되나? 라고 UX 리서치와 UT를 동의어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UX 리서치에 그때 이제 제가 확인하고 싶은 이슈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론은 다를 수 있고 UT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방법론을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방법론에 맞게끔 참여자를 리크루팅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인원수가 적은 정성조사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리크루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리크루팅을 할 때 중요한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은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UT를 기준으로 조금 더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요. UT를 실제로 진행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UT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관찰하고 어떤 걸 질문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짜는 그 양식이 있어요. 그거를 잘 만드는 이제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 4번째입니다. 참여, 공감, 영감, 의사결정. 굉장히 고민해서 고른 4개의 단어인데요. 이 리서치의 과정 전체에 참여를 해야만 사용자랑 공감할 수 있고요. 사용자랑 공감이 되어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영감을 얻을 수가 있고 사실 이게 나와야 어떤 개선안에 대해서건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려면요. 결국 이 전체 과정에 있어서 리서치 결과를 활용할 부서하고 협의하고 싱크하면서 진행을 해야만, 즉 나중에 이 결과를 정말 쓸 사람들이 앞단부터 들어와서 관여를 해야만 정말 활용되는 리서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살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론을 선택하는 방법, 또
사실 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품 개발 단계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제품 개발 단계에 따라서 리서치 목적이 달라지고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론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제품 개발 단계는 크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걸 컨셉이라는 형태로 정리를 하고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그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개선을 한 다음에 출시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리서치를 한다고 한 목적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익스플로어 혹은 디스커버리, 뭔가 우리가 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정말 아직은 잘 가설이 없고 한 상태에서 관찰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가능성을 탐색을 해보는 그런 게 목적이 될 거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걸 정의하는 가장 중요하게 풀어줘야 하는 사용자의 문제에 대해서 정의하는 과정을 이 컨셉이라는 단계에서 거치게 될 겁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면서는 디벨롭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개선 사항들에 대한 인풋이 계속해서 필요하게 될 거고 출시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 모든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가설을 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과연 사용자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쓰고 있는지 우리가 의도한 타깃 사용자가 정말 우리의 제품의 사용자가 되어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는 게 리서치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리서치의 목적이 익스플로어에서 테스트로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이제 달라지게 될 텐데 리서치 방법론은 사실 앞단으로 갈수록 정성적인 방법을 테스트로 갈수록 정량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사실 검증을 해야 되는 이슈의 깊이, 찾아내야 되는 이슈의 깊이가 이쪽은 굉장히 깊다는 뜻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실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이슈의 깊이가 깊은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낸 솔루션이 과연 맞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정량적인 방법이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요. 풀어해야 되는 이슈의 성격과 깊이에 따라서도 적합한 방법론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는 인터뷰를 하고 사용자한테 뭐가 불편한지를 물으면 사용자가 잘 얘기를 해주기를 기대를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도 어떤 불편함을 잘 언어로 표현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있지만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이슈의 성격 자체가 어떤 의식의 영역에 있어서 빨리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뭔가 무의식의 영역에 있어서 빠르게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과 선호, 의식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물어서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동기나 두려움, 특히 이 무의식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렇게 물어서는 알 수가 없고 관찰을 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큰 스펙트럼을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단어들을 보면 물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non-experiential, 그 다음에 attitude나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태도는 사람이 말로 표현을 해야만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경험치가 아니라 말로써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같은 이런 성격을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experiential,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behavioral,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관찰해서 우리가 이유를 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같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론을 선택하는 거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개 회사에 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저의 친정 같은 회사이기도 한 맥킨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서치의 목적이 익스플로어냐 테스트 단계냐, 그다음에 소비자가 언어로 과연 표현을 정말 명확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무의식의 영역에 있어서 좀 관찰해서 찾아내야 되느냐에 따라서 사분면을 나누고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히 정성조사 방법론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가장 쉬운 거 위주로 좀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A/B 테스트는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A/B 테스트를 하고 나면 사용자가 어떤 이유를 얘기해 주거나 그러진 않죠. 그냥 어떤 A 안에서 B 안에서 컨버전이 어떤 게 더 많이 됐는지 이런 행동을 그냥 관찰함으로써 저희가 추론을 하는 건데 훨씬 더 아주 많은 사람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코너에 해당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으로 불편한 점들을 좀 빨리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 불편한 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가 이 의식의 영역에서 언어로 되게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불편점이라고 하면 유저 서베이만 가지고도 꽤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저 서베이는 이 우측 상단 코너에 위치를 하는 에스크 방법론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저빌리티 테스팅은 요 가운데에서 살짝 아래쪽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실 유저빌리티 테스팅도 UT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데 많이 쓰시는데 사실은 UT의 발견점의 30% 이상은 저희가 느끼기에 관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모더레이터가 태스크별로 초기에는 사용자가 어떻게 쓰는지를 질문하지 않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으로 쓰는 거나가 파악이 되고 나면 그게 굉장히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가설과 맞는 방식일 때 혹은 그렇지 않은 방식일 때 그 이유를 찾아가는 프로빙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저빌리티 테스팅은 관찰과 묻는 게 좀 복합이 된 그런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커스 그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포커스 그룹과 유저빌리티 테스팅의 그냥 차이는 일단 한 세션에 여러 명이 들어온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포커스 그룹 안에서는 세세하게 한 명 한 명별로 제품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다 관찰하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UX 이슈에 대해서 많이 다루죠. 특히 이제 커머스라던가 이런 UX가 꽤 많이 좀 스탠다드가 좀 이제 생긴 그런 영역들의 경우에는 이런 대화만으로도 중요한 이슈들을 좀 많이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커스 그룹의 형태로 UX 리서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쪽 하단에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조사들이 있는데요. 인원 비짓은 뭐냐면 어떤 사실은 디지털 서비스도 이거 자체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 환경 안에서 뭔가를 사용하면서 특히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이제 가전제품들을 컨트롤하거나 IoT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연결해가지고 쓰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사실 가전제품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UX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익스플로어 단계라고 하면 집을 방문을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가전제품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고 그거와 디지털 서비스의 어떤 연결점들을 원하고 어떤 곳들에서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어디는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지들을 굉장히 많이 관찰을 하는 그런 기법들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인홈 비직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어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관찰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닐슨 놀만 그룹은 사실 UX 리서치 쪽에서는 꽤 굉장히 가장 오래된 그런 방법론들을 지금 많이 제시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웹에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되게 쉽게 찾으실 수도 있어요. 비슷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 이제 가로축은 퀄리테이티브냐 퀀티테이티브냐 그리고 세로축은 애티튜드냐 즉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거냐 비헤이비어를 행동을 관찰해서 봐야 되는 거냐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른쪽 끝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비슷한 방법론들이죠. 설문이나 A/B 테스팅, 클릭 스트림 분석하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 퀄리테이티브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인터뷰라든지 유저빌리티 테스팅 같은 것들이 이 축에 속한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법론 선택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리서치 목적,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꼭 그 파악을 하고자 하는 이슈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에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사실 여러 방법론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1:1 모더레이티드 UT를 중심으로 이후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자 리크루팅인데요. 일단 골든 룰이 있습니다. 고관여자 얼리어답터 성향의 사용자를 리크루팅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우리 앱의 서비스의 전체 사용자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그 중에 고관여 사용자가 있을 거예요. 사용 빈도가 높거나 우리 거 말고도 경쟁사 앱까지 포함해서 교차 사용하는 앱 수가 많거나 하는 이런 고관여 사용자들이 훨씬 더 앱의 기능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성조사에서는 고관여자, 얼리어답터 성향의 사용자를 리크루팅하는 것이 좋고요. 이게 사실은 실제로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 참여자의 숫자나 이런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여자 조건을 정할 때 그냥 뭐 고관여자 8명이요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보고 싶은 이슈를 다 파악할 수 있게끔 소그룹의 성격들을 정의를 하고 그 안에서 몇 명씩 리크루팅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축이 크게 2개입니다. 사용자 세그먼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확인하고자 하는 이슈 2가지가 있는데 사용자 세그먼트는 아마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서비스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느냐, 업무로 쓰느냐, 혹은 사용하는 빈도나 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냐, 어쩌다 한번 쓰는 사람이냐, 그리고 사용 방식이 일회성으로 쓰는 사람이냐, 구독을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용성에 대한 기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세그먼트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확인하고자 하는 이슈에 따라서도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특정 이용 기능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해당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봐야 되지만 비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봐야 돼요. 이용자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이 특정 기능을 이용하도록 만들게끔 하는 드라이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반대로 비이용자들을 물어보면 이제 관찰을 하면 어떤 것이 이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있는 배리어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을 좀 따로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쉐어로브 월렛을 가져오고자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어떤 사용자건 한 가지 서비스만 쓰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커머스 예시를 들면 제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구매가 이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중에 요만큼은 제가 A 플랫폼에서 사고 또 요만큼은 다른 플랫폼에서 사겠죠. 근데 A 플랫폼의 목적은 당연히 이 사람의 전체 지출 중에서 최대한 많은 비중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걸 겁니다. 그걸 쉐어로브 월렛이라고 부릅니다. 지갑 안에서 얼마나 내가 점유율을 많이 높여가느냐인데요. 이 쉐어러브 월렛을 가져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미 우리를 주사용으로 쓰고 있는 사람과 반대로 우리를 되게 적게 쓰고 경쟁사를 주사용으로 쓰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올 것인지에 대한 클루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사용성이 이탈 원인인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현재 사용자랑 이탈자를 같이 나눠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축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자를 리크루팅 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지금 예시를 제가 하나 놔둬봤어요. 예를 들어서 목적이 쉐어러브 월렛을 가져오고자 하는 건데 우리 자사 구매를 기준으로 조금 사는 사람과 많이 사는 사람을 4명, 4명 이렇게 리크루팅을 한다. 실제로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저희가 어떤 문제를 겪었냐면 적게 사지만 사실 이분의 전체 구매량은 원래 많은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 사실 이분은 우리한테는 적게 사지만 경쟁사에서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분이 그냥 원래 나는 구매량도 적고 우리한테서도 적게 사는 사람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그럼 리크루팅 자체가 이렇게 사분면으로 되었어야 된다. 자사 구매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구매량이 많은데 우리 쪽에서 많이 사는 사람, 많지만 우리 쪽에서는 적게 사는, 즉 경쟁사 고객. 그리고 그냥 자사 사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매량이 적고 자사 사용량도 적은 사람, 혹은 전체 구매량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한테서 전체를 하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좀 구분돼서 리크루팅이 됐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꼭 어떻게 나눠서 내가 소그룹을 정의를 하고 리크루팅을 할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라서 제가 이번에는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몇 명 진행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UT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에서 정성조사를 할 때도 특히 1대1 방식, 인덱스 인터뷰 형식의 정성조사를 할 때는 모든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험상의 답은 있지만 저도 이거를 조금 더 아카데믹하게 좀 그 백업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논문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 답을 드리려면 사실 한 가지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응답 포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차트가 뭐냐 하면요. 로버트 A. 리르디라고 하는 분이 1992년에 쓰신 논문에서 이제 발췌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의 제목 자체가 대체 유저빌리티 테스팅은 몇 명 정도 해야 되나요? 라는 것이 논문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안에서 3가지 다른 실험을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실험에서의 결과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가로축은 응답자의 수, 참여자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참여자의 인터뷰를 했을 때 12명 인터뷰를 했을 때 나왔던 전체 이슈를 100%라고 했을 때 몇 퍼센트의 이슈가 발견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례를 이제 그 데이터를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인터뷰를 했을 때 한 32% 정도가 나오고 두 번째 인터뷰를 했을 때 추가로 한 20 몇 퍼센트가 나와서 한 50%가 조금 넘게 나오고 세 번째를 했을 때 추가로 한 10% 정도가 더 발견이 되고 이렇게 해서 5명 정도가 되면 이 12명 했을 때 나왔던 전체 이슈의 80% 정도가 발견이 되더라라는 게 바로 이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응답 포화 현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1명에서 2명 갈 때, 2명에서 3명 갈 때, 우리 옛날에 그 학교에서도 배웠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이 새롭게 발견되는 이슈의 비중은 줄어듭니다. 새로운 참여자를 더 추가했을 때 이 사람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데 기여하는 정도는 점점점 낮아진다는 뜻이죠. 그거를 응답 포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2명 UT를 진행했을 때 차지하는 문제의 80%는 5명까지 UT를 진행했을 때 모두 아이덴티파이가 되고 5명 이후에 7명을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건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이다. 응답이 뒤로 갈수록 포화가 된다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고관여 사용자를 리크루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 차트를 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여드린 거는요. 사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명의 참여자가 찾아낸 문제의 그 비율을 보면요. 사실 어떤 사용자는 15개밖에, 15%밖에는 못 찾았고 많이 찾는 사람은 62%까지 찾더라고요. 12명의 평균을 냈더니 32%예요. 그리고 이 평균 32%를 가지고 문제들을 찾아낼 확률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렸을 때 이제 이런 차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15%밖에 못 찾아내는 사람들만으로 내가 응답자를 구성을 했다 그러면 이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62%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만으로 리크루팅을 했다 그러면 더 빨리 이렇게 더 빨리 포화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평균이 지금 32%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2%일 때 5명 정도면 80%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곡선이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고관여 사용자를 리크루팅해서 적은 수의 사용자로도 중요한 문제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고관여 사용자 리크루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론과 달라 보이는 현상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론대로라고 하면 한 5명하고 6명째부터는 우리 들었던 얘기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종료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특히 이런 관찰실에서 어떤 대화를 하게 되냐면 3명째인데 벌써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네요. 리크루팅 역시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너무 저관여자만 리크루팅된 거 아닌가요? 이런 대화를 하기도 하고 혹은 8명째인데 아직도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네요. 우리가 혹시 너무 지역적인 문제들만 얘기하고 있어서 중요한 건 안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특히 이런 조사의 과정을 좀 주관을 하시는 분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원인은 양쪽 다 있을 수 있어요. 리서치 수요자라고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결과를 쓰실 부서들, 제품개발팀, 디자인팀, 사업팀 이런 것들이겠죠. 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참여자는 와서 실제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같이 얘기를 해주신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먼저 수요자 쪽에서는 어떤 이유가 원인이 될 수 있냐면 조사 이슈가 너무 단순하다. 네, 이런 경우는 되게 빨리 포화가 될 수 있습니다. 3명만 들어봐도 이미 다 중요한 건 다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혹은 조사 이슈가 사전에 좀 되게 깊이 있게 좀 이렇게 구체화가 되어야 되는데 들어보기 전에는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나도 문제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 근데 응답을 들으면서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조사 이슈가 심화가 되시는 거죠. 그럼 듣다 보면 계속 새로운 이슈를 주시게 되니까 7명째, 8명째 갔는데 계속 새로운 얘기가 들리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UX 실무를 하시는 분은 굉장히 문제의 범위를 좁혀가지고 마이크로 이슈를 고민하고서 리서치를 다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 사업부서에서 들어오시면 굉장히 마크로한 관점에서 전략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어떤 이슈를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응답 포화와 상관없이 그냥 조사 이슈가 아예 새롭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 아직 이런 거 다 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목표가 계속 변하는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참여자 쪽의 문제는 뭐냐면요.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용자의 정말 일상생활 안에서 이 서비스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어떤 사용자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충성도도 굉장히 약하고 경험치가 되게 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 명이 기여할 수 있는 포화율이 낮습니다. 아까 평균이 32%라고 했는데 10%, 15%밖에 못 찾아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렵게 고관여자고 얼리 어댑터고 경험치가 되게 좋은 사용자를 다 찾았는데 참여자가 생각과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사용성이라는 게 아까 제가 무의식의 영역을 많이 포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또 한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말로 하는 것까지를 다 하시는 거 한국인이 좀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자신의 경험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좀 예전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걸 좀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게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론과는 다른 상황의 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 하면요. 참여자 수는 아까 이론은 5명을 얘기했지만 5명에서 10명 정도 수준에서 기간과 비용 등을 이제 고려해서 결정을 하실 것을 권장을 하고 만약에 성격이 굉장히 다른 사용자 세그먼트가 2개 있다. 그러면 세그먼트별로 한 서너 명. 성격이 명확히 다른 세그먼트가 한 3개 이상이다. 그럼 세그먼트면 2~3명. 이래서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게끔 리크루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행을 하실 때는 사실 만약에 10개 UT를 하시는데 모든 UT를 한 번에 계획하고 한 번에 다 실행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아이디어락에는 3개, 4개, 3개 이렇게 나눠서 중간에 3개 해보고 변화하는 어떤 요구사항들, 질문, 더 심화된 이슈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시는 것을 정말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UT를 진행하다가 들었던 얘기가 또 나온다고 할 때 이거는 포화에 이루고 있다는 뜻이니까 나쁜 게 아니라 결론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남은 세션에서 결론을 재확인하고 종료하거나 혹은 정말 이번에 좀 더 깊이 있게 새롭게 보고 싶은 이슈가 있다고 하면 중간에 잠깐 좀 멈추고 하루 정도 실사를 멈추고 이슈를 심화해서 추가로 검증하거나 하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로토콜 작성. 이거는 저희가 오늘 과제로도 드릴 거예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용성 테스트에서 테스트를 하고 싶은 태스크를 정의를 하고요. 기능의 단위로 태스크를 정의하고, 사용자가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단계를 관찰하면서 의도한 방식과 다르게 수행할 때 이유가 뭔지, 사용자가 주요 정보를 놓치지 않는지, 수행 시간이 적절한지 등등을 관찰을 하고, 수행 단계별로 사용자가 얘기하는 페인 포인트, 플로우는 자연스러웠는지, 정보가 가독성이 좋은지, UX 라이팅은 이해하기 좋은지, 동작과 트랜지션은 매끄럽고 사용자가 기대한 것과 같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 전체의 내용들을 담아놓은 어떤 그 리서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문으로 치면 질문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태스크 1, 2, 3, 4에 대해서 구성을 하게 되고 태스크 하나 안에서 관찰을 해야 되는 포인트랑 단계별로 서브 단계별로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스크 전체의 수행 경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오늘 실습 과제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특정한 서비스의 특정한 기능에 대해서 프로토콜을 작성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앞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참여, 공감, 영감, 의사결정 그냥 이거 하기 위해서 UX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와 리서치의 정말 중요한 가치인 사용자에 대해서 조직이 같은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2번, 3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혹은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부서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같은 데이터, 같은 리서치 결과를 보게 되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요. 반드시 실시간으로 가능한 현장에서 참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인터뷰나 UT의 발견점의 30%는 그 말로 하는 게 아닌 non-verbal cue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비언어적인 시그널은 녹화본으로는 느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참여하실 것을 그 시간이 녹화본 보시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걸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성조사의 기본은 이터레이션입니다. 내가 10개 인터뷰를 한다고 할 때 첫 번째 인터뷰를 진행하는 질문의 플로우, 그 다음에 관찰의 포인트랑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는 진행의 플로우, 그다음에 관찰 포인트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발전을 시켜가려면 실시간으로 참여해서 한두 세션이 끝났을 때 이런 발견점이 이미 해결이 됐으니까 얘는 빼고 다음 검증하는 건 이슈는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높이자라는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실 수 있어야만 이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참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자랑 공감하고 영감을 얻으세요라고 썼는데 사실 인터뷰나 UT는 사용자를 만날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예요. 저희가 사용자들 다 안 보이는 1000만의 사용자가 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공감을 자연스럽게 액션을 하는 데서 정말 영감으로 이제 떠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프로덕트 매니저, 디자이너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시기를 꼭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관찰실에도 뭐 하셨으면 좋겠냐 하면 끊임없이 그래서 뭘 바꿔야 되는 건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so what이라고 적었는데 사용자가 뭐가 불편하다고 함.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뭐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음.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리서치의 목적은 결국은 실행입니다. 세션을 진행하는 내내 계속해서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 개선하면 좋을지를 논의를 계속 해가면서 발전을 시키시면 좋겠고 마지막 세션이 끝나는 순간에 원페이지 액션 플랜이 나와야 합니다. 이 세션이 다 끝나고 또 누군가가 보고서를 써서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고민하셔야 될 거 2개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서 사용성 조사를 5명을 했다고 할게요. 근데 전체 8개의 이슈가 파악이 됐는데 첫 번째 그 사용성 참여 조사 사용자에게서 5가지가, 두 번째 사용자에서 2가지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명의 사용자 중에서 첫 번째 이슈를 느낀 사람은 80%고 두 번째 이슈를 느낀 사람은 60%, 8번째 이슈를 느낀 사람은 40%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이슈의 중요도 혹은 우선순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성조사에서는 중요한 이슈 8가지가 빠지지 않게끔 찾아내는 것이 정성조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8가지를 찾아내셨다고 하면 그 목적은 달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슈를 경험하는 사람의 비율은 실제 전체 우리 조금 더 많은 수의 사용자 중에서 80%일지 않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참여했던 이 사용자들한테서 얼마나 심각한 이슈였는지는 저희가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근데 특히 내가 사용자가 많고 다양한 세그먼트 사용자를 가지는 서비스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이게 크리티컬한 이슈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의 동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응답 포화 곡선을 전문가가 생각하기에 되게 심각한 문제의 포화 곡선과 덜 심각한 문제의 포화 곡선을 그려보면 예상할 수 있다시피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는 2~3명만 해봐도 다 빨리빨리 나와요. 그런데 좀 덜 심각한 문제는 오래 걸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직 전반적으로 사용성이 기본적인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해서 고쳐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많을 때는 사실 이렇게 될 거예요. 빨리빨리 그냥 적은 수의 사용자 인터뷰용 빨리 픽스하는 게 맞을 텐데 오히려 우리 서비스의 사용성이 일정 수준에 이른 뒤에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남은 상황이 되면 더 많은 사용자 대상으로 이슈 파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명에서 10명은 아주 일반적인 요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올 때 생각하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지만 우리 서비스의 사용성이 어느 수준에 와 있나라는 것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요약해서 오늘 쭉 드렸던 말씀 중에서 꼭 더 강조하고 싶은 거 1~2개만 말씀을 드리면 UX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의미 있는 경험, 서비스 정체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쉽고 빠른 것이 좋지만 사용자가 서비스에서 기대하는 가치에 따라서 이성적인 경험이 다를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의 사용성을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의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UX 리서치는 조직이 사용자에 대해서 같은 시각을 가지고 문제 해결해 갈 수 있는 근거 데이터를 제공해서 다시 하는 거 좀 줄이고요. 빨리 낼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UX 리서치 기법은 1:1 모더레이티드 UT, 그렇지만 언모더레이티드 UT나 미션형 앱 평가 같은 다른 방법들도 목적에 따라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많이 하시는 모더레이티드 UT를 포함하는 1:1 정성조사 기법 활용하실 때는 응답 포화도 누군가 조직에서 몇 명 해야 되는지 질문하거나 혹은 이거 6명에서 10명에서 이거 다 나오겠어요? 질문했을 때 이 응답 포화도 개념을 기반으로 설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자고 하면 UX 리서치는 참여하지 않을 거라면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다양한 부서에서 참여하시고 참여하도록 독려하시고 사용자랑 공감하고 해결안에 대해서 영감을 얻고 빨리 의사결정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